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에는 제가 감옥 발제를 했고요. 감옥 네, 발제? 감옥에 대한 발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발제는, 자, 우리가 수감 시설, 원래 우리가 첫 번째 발제는 조금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각자가 경험해본 수감 시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서 학, 학교? 병원? 뭘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감 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유, 자유로운 삶. 막 그렇게 나는 자유를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뭘까 자유롭게 산다는 게 나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음, 요즘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자유는 돈에 대한 자유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생기는 자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언제나 이상적으로 꿈꾸고, 나는 돈과 상관없이 살 거야 이러면서도 돈이 일정 수준 없으면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요즘 그냥 자유다. 그러면은 저는 돈의 풍족함이 곧 자유를 갖고 오는 세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콩자갈님도 돈이 좀 있으면 자유롭다고 느끼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 돈에 제가 자유로우려면은 일단은 건물을 지을 만큼의 돈이 언제나 풍족해야 되고, 네, 제가 건축주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을 짓는다. 그럼 진짜 그게 저에게는 자유일 것 같은데요. 뭐 또 다른 자유가 있다면은 뭐 건물을 지을 때에 있어서 법에 대한 자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오, 들면은 제가 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 이제 설계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창문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데 창문의 그 창대 높이가 1200을 보다 높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대요. 근생이. 3층 이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2층에 학원이 있는데 뭐 창문을 좀 이렇게 개방감 있게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길 가면서 보고 저기 뭐가 있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창문의 크기를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아니면 허가내줄 때 허가권자가 너무 창문이 너무 크고 이게 깨지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진짜 아무것도 설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생도 안 된대? 저도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안 그 된다고. 안전대가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안전봉을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디자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방감이 네, 덜하지. 그래서 그런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요. 그 디자인을 제한하는 뭐 예를 들면 에너지 에너지 쪽을 절약. 음, 생각하면은 단열재 때문에 벽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에 있는 건물들이 왜 못생겼냐고 그냥 사람 물어보면 저는 그런 법들과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그게 참, 네, 어쨌든 어쨌든. 콩자갈님은 그런 자유를 얻고 싶다. 네, 돈과 초법적인 자유. 맞습니다. 초밥적. 뭐 아니면 법을 바꿀 수 있으면 법과 돈 좋은데. 위에 서고 싶다.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자유, 그거는, 네. 야, 그럼 자유지. 야, 네. 너무 정답 아니야?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우리 자정님 아니,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생각하세요? 있잖아. 저는 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 음, 관계에서 자유로운 거? 뭐 그런 자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네. 나는 돈이 없어도 뭐 오늘 하루만큼의 행복만 있으면 저는 자유로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음, 자유로운 그 음, 콩자갈님이 얘기한 건 되게 그런 네. 거대한 자유지 근데 그렇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일상적인 왜냐하면 지금 콩자갈님 정도가 되면 소감시설에 들어가실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네. 콩자갈님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네. 소감 시설이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시설이라고 했을 때 아, 그때 콩자갈님이 읽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아, 콩자갈님이 원하는 정도는 이미 소감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거물이 되는 거 그렇네요. 그런 거지. 되는 거, 음. 권력의 주인이 되는 거. 사실 그럼 자유지. 난 가질 수 네.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제가 그 대학생 때 느끼고 싶었던 그 되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요. 뭔가, 그래서 저는 그 자취를 쟁취했을 때, 신체의 자유를 얻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어느 그 일정 밤에 어떤 시간까지는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되고 집에 없으면은 보고해야 되고 이것은 자유가 아니죠. 아, 밤에 대한 자유. 아, 뭐 그런 걸 수도 있네. 네, 나의 밤 맞습니다. 시간에 대한 자유. 네, 저의 24시간에 그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내가 정할 수 있는. 저랑 저작나무님은 네. 대학교 오면서 자취를 그냥 바로 시작해버리지 그러니까요. 그게 않았나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시는 거죠. 엄마 아빠가 밥 해주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아, 뭐 그것도 집도 그렇습니다. 치워주잖아. 네, 이제 자, 사장님의 사장님은? 자유에 대해서는? 저도 막 요즘은 그런 고민들을 막 고등학생 때 막 많이들 하게 되잖아요. 막 사춘기 때. 어떤 고민을요? 나 왜 자유롭지 못하지? 뭐 이런 고민 있잖아요. 아, 뭐 그렇죠. 특히 학생 창문 밖에 때. 보면서.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오면서 약간 그런 고민을 하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걸음 나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뭐 돈이 자유의 조건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좀 네.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뭘 원하냐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을 자유를 갖고 싶다라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렇게 그 속도와 그 리듬으로 밀려 나가는 거죠. 그걸 안 따라가면은 아무도 나한테 페이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가져다 주는 그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지금은 모든 걸 해야지만 보통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자유가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취 얘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보여지지 않고 안 들어도 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유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 있으면 좋아요. 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어, 타인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 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걸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류의 자유. 결혼할 수 있겠어? 네? 아, 너무 크게 웃었다. 결혼은 또 약간 다른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도 사실 자장님이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속도와 리듬에서 나의 속도와 나의 리듬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돈의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결단력과 뭐 이렇게 좀 싸워서 얻어내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에 엉덩이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벌떡. 거침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런 뭐랄까 기세. 근데 우리가 지금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약간 그런 돈에 대한 자유? 그런 게 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네. 네. 그럼 우리는 이미 자유가 없는 건가? 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잖아, 우리 셋 다. 그건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자유도가 약간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학부생 시절에 부모님한테서 용돈을 받고 그 생활비를 받으면서 그 뭔가 억압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스스로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월급을 받는 것은 뭔가 한 단계 더 높은 자유로 약간 내가 진입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물론 그 돈을 막 쓸 순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쨌든 내가 생활하는 만큼의 돈 이상은 벌고 그것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유의 정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내 미래에 한 시간 뒤에 뭐 이틀 뒤에 한 달 뒤에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결정을 결정.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결정만 있어도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결정의 범위가 뭐 자본에 의해서 제한되든 네. 아니든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만날 이런, 수는 있다. 네. 그런 느낌만 네, 들어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 느낌만 있어도 좀 나은데 못 만난다. 만나면 큰일 난다. 만나면 동선이 공개된다. 뭐 그참 이런 불안에 있는 그 거죠. 약간 네. 그 막 약간 뭐 그런 얘기긴 하지만 뭐 기투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뭔가 기투. 어떤 계획을 던져보는. 음. 나 내일부터 난 피아노 공부를 할 거야.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인간이랑 내일 너는 피아노 공부는 못해. 그거를 이제 할 수 없는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는 정말 존재가 완전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 상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실은 많은 자유의 부분들인 것 같고 뭐 디테일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뭐 나는 유학을 갈 거야라던가 네. 아니면 뭐 나는 결혼을 할 거야 아이를 가질 거야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걸 성취해낼 수 있는 거 아니면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은 자유의 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감시와 처벌, 그러니까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일망 감시 방법이라는 챕터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이 글을 일단 한번 자장나무님께서 읽어보실까요? 벤담의 일망 감시 시설은 낙원 짓고 교정하는 권력이 조합된 건축적 형태이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참이 나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다른 하나는 바깥쪽의 면에 있다. 이를 통해서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자 수많은 감방이다. 이거 약간 3번 발제랑 좀 연관이 되긴 하는데 3번 발제랑 섞어서 같이 해볼까? 그래요? 그냥 이번에 한번 퉁쳐보자. 네. 3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지금 한국은 코로나 위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나라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질병 유무를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고 있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그 동선을 모두 공개해버려요. 그리고 그 전 국민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런 대처들을 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좋게 평가받고 있지만 개인의 사적 영향들이 질병의 유무에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 바로 배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런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각각의 개인들의 경로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 부산의 어떤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커플이 약혼을 했었는데 이 남자가 모텔을 간 게 그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그래서 그게 정말요? 근데 그 같은 교회에 있는 다른 여성분과 어머. 모텔에 간 게 다 까발려지면서 파혼을 한 거예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신이 도우셨네. 안 들었는데 아무튼 그게 결국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남자가 잘못했고 뭐 그래서 파혼돼서 마땅하다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 건지 TMI죠. 그렇죠. 내가 알 필요는 없는 일. 그 사람들의 사적인 생활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적 영역 자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실 국가가 이미 하나의 큰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도 해요. 이미 너무나도 통제된 사회라서요. 작정만 하면 다 알잖아. 그래서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래서 사실 2번 발제랑 3번 발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긴 한데 네. 2번 발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전시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그런 친구를 봤거든요. SNS 한창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2011년, 12년 그러니까 학부 1, 2학년 때는 페이스북이 유행했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릴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올릴 만한 건덕지를 만들러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일상, 자기의 사적인 영역들을 계속해서 전시하고 사람들이 봐줬으면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푸코가 하는 얘기를 보면 파놉티콘에 대해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자 수많은 깜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사실 SNS라던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한 사람들을 각각의 배우로 만들고 그 안에서 규정된 어떤 사회적 존재로 고정시키고 계속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런 걸 업로드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배우이자 한 사람의 수감인 수용자?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뭐 한병철 씨라고 네. 그 독일에 계시는 그리고 뭐 투명사회, 뭐 시간의 향기, 피로사회. 피로사회 이제 이런 글을 쓰신 분이 투명사회에서 아마 하신 말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투명화해서 내보이고 있으며 이게 이제 더 이상 권력은 사람들을 수감시킬 필요도 없고 한 사람들이 조금도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견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다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권력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병철 씨도 사실 푸코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현대 권력이 사람들에게 야, 너 뭐 했어? 너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고 그거를 파악해내는 권력이 아니라 야, 외롭지 않아? 쟤는 저거 한대. 넌 뭐해? 너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어? 쟤는 여행 갔는데 넌 뭐 하고 있어? 그렇게 질문하는 권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얼른 돈 써서 먹을 거 찍어갖고 올려. 되게 그렇게- 악마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엄마 같죠. 되게 악마가 충동질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으로 권력이 변해가고 있지 않나라고 한병철 씨가 얘기를 하는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네. 근데 또 현대 다른 시설들 혹은 제도 혹은 기술 중에서 이런 감시와 처벌의 역할을 실행하는 게 또 있을까요? SNS 말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EBS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집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애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뭐 이제 옛날에 그런 거 그리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그 약간 서양 내러티브의 박공지붕의 그 언덕 위에 앨리스나 뭐 애니 살 것 같은 그런 네, 뭐 약간 영국의 교회에 있는 그 부잣집 약간 그런 거를 막 그렸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되게 높은 아파트 뭐 여전히 그 박공지붕은 남아 있지만 뭐 아파트를 그리던 박공지붕을 그리던 항상 CCTV가 그림에 들어 있어요. 아 진짜?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그걸 이제 딱 보고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좋은 집의 조건이 감시가 잘 되는 집으로 애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진짜? 이렇게 돼야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감시가 잘 돼서 안전한 집.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와 진짜 좋은 집을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리는데 왜 CCTV가 들어가 있는 거야. 좀 충격적이네요. 저 기억이 왜곡되실 수도 있어요. 어. 제가 꿈속에서 본 걸 수도 있긴 한데 저희 정신 좀 차리세요. 요즘 약간 현실과 구분이 잘 안 돼서 그 옛날에 EBS에서 아파트 뭐 어쩌고 하는 뭐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감시 카메라 같은 감시 체계들이 이미 우리 안에 되게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걸 되게 우리 같은 젊은 개인들은 아니지만 자식이 있는 부모, 가족이 있는 세대는 그런 감시 체계를 가지는 걸 굉장히 집에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수용자가 되는 거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그 안정성과 안정성에 굉장히 저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시대의 어느 사람들보다도 안전과 안정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도시 건축 시간에 막 토론하잖아요. 네. 저희 학교에서. 근데 그때 그 안전, 도시와 안전,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이요? 뭐 그런 주제로 어떤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내용이 다 뭐 울타리, 펜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더라고요. 뭐 네. 차랑 인도를 분리하고 어떤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을 차단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리엔트된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는 발제였는데 근데 왜 위험하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또라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 그러니까 삶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좋은 일인가? 점점 더 그 방향 병원이 고도화되는 거랑 같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관계가 있지? 병원이랑? 병원이 약간 그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어. 그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죽음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변화 자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나요? 뭔가 알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물론 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되게 자극적인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텔레비전이나 뭐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어떤 공포감들이 생긴 것 같아요. 죽는다. 사건, 그치. 막 사고가 났다. 음. 막 뭐 무단횡단 하다가 뭐 블랙박스에 이렇게 부딪히는 영상 어.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멀고 그냥 언젠가는 일어난 일이겠지였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계속 경험하고 뉴스도 뭐 사실은 엄청 옛날부터 계속 일어났는데 뭐 살인 사건이다, 뭐 강도다, 뭐 강간이다, 뭐 성범죄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불안이 이런 네. 뭐 지금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불안이 코로나 같은 게?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또 네. 일선에서는 이제 이런 불안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과잉할 수 있지만 음. 이 불안 때문에 사실 뭐 과거에 비해서 2021세기 들어와서 뭐 성범죄율이 거의 굉장히 많이 줄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 가치를 부정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번째 발제는 우리가 안정성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혼자 있기 힘들어한다는 거 네. 그러면서 저런 SNS에 지속적으로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에 이제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꺼내 보자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여기서 그 빛이 사실 여기서 푸코가 얘기하는 그 빛이 사실 스마트폰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 개별 방에 들어드는 그 음. 빛이 네. 스마트폰 비슷하게 인스타의 하얀 배경 같은 거지. 우리를 이렇게 밝혀주는 건데 음. 이게 되게 사실 시장이랑 그 파사주의 거리 있잖아요. 아케이드가 있었던 네. 그 쭉 지나가면은 그 패스지. 얇은 유리 너머에 그 상품들이 쫙 반짝반짝거리면서 전시되던 그 파리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게 상품화가 되는 것과 수감자가 되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옥으로 시작해서 이걸 보게 될지 시장으로 시작해서 이걸 보게 될지 그 둘 다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소감자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잖아. 하긴 관심 그렇지. 가져주지 하루에 한두 번씩. 수감자 안 도망쳤나. 그렇죠. 살아있나 확인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인스타도 그러잖아. 서로 네. 살아있나 확인하자. 왜안 이게 올려? 방향이 요즘 뭐일 옛날에는 그 중심에서 모두가 그 중심에서 그 중심자가 개별자를 바라보는 거였다면 이제는 개별자들끼리 개별자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부는 그 망을 놓고 망이 활성화되도록 그러니까 시장 경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 활성화되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감시를 해라. 한국이 코로나 관리를 하게 되는 가장 큰 그것도 저는 사실 그거를 공개를 해놓으면 개별자들끼리 개별자를 감시해가지고 알아서 그렇죠. 집어넣어 놓는다는 거죠. 안 가고. 네. 정부가 특별히 뭘 안 해도 서로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망만 열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 망을 열어놓으면 그 망이라는 게 사실 사적 영역이 엄청나게 이렇게 공적 영역화돼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덕분에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사적 영역 자체가 없잖아. 그 이거를 되게 이상세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지금 그 사적 영역이 사라진 세계를 음. 그 페이스북이 약간 추구했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추구했던 약간 초기의 가치 같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완전히 열린 사회였어요. 난 내가 감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열린 사회. 완전히 솔직할 수 있는 개인들. 근데 네. 그런 식구가 생각이 나네요. 비밀이 없어 가난한 마음이 든다라는 이상시인이 쓴 글이 있는데 나는 비밀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이 든다 뭐 이런 식기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자작이고 공자갈이 아닌 것 그게 그런 내면의 어떤 비밀이나 어떤 내밀한 생각이 없다면 저는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굉장히 취향 같은 것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뭐 자작나무는 아침을 안 먹는데 콩자갈은 아침에 요거트를 꼭 먹어. 왜냐면 자작나무는 아침에 아무것도 안 찍어 올리고 콩자갈은 아침에 업로드를 하거든.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근데 그런 취향들만 남게 되고 근데 콩자갈의 꿈, 자작의 꿈, 자작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 자작은 영혼을 뭐라고 생각할까? 자작은 사이버도 현실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했지. 사이버 속에 영혼이 있겠지. 예. 그러니까 점차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구조화된 사고 자체가 힘들어져 가는 이유가 사적인 팩트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냥 그 팩트들을 통해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얘기하고 그러기 바쁜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기가 바쁜 거지. 저도 뭐 약간 그런 생각에 동의는 하지만 뭐 반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도 그들 나름의 최고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아닌가.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고. 개인의 자기성, 자아까지 가야 되나? 뭐 주체성, 어떤 캐릭터. 그 차이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약간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 중에 그 루시라는 영화였나요?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맞아. 요한슨이 그게 사실은 공각기동대에서도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AI가 이제 진화하면서 모두가 하나로 되는 무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세계가 통합되면서 일자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이상세계.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을 만큼 자유로워진 사회가 근데 되었다. 사적 영역으로 존재하려면은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온전히 사적 영역이다라던가 온전히 공적 영역이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이렇게 교차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서 막 연설을 했어요. 그럼 공적인 영역일 수 있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서 듣고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라가 망한데 이렇게 했으면 근데 아침에 원래 좀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그냥 라면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적인 생각들을 축적을 해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순간에는 공적인 게 되죠. 근데 이 파놉티콘 그리고 푸코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의 불시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내가 이걸 노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이 구축되는 거는 저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온전하게 있을 때 구축되어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 미디어가 시도 때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런 사적 영역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도 때도 가릴 수 있는 자유는 있지 않나요? 끄면 되지. 네. 네. 끄면 돼요. 마지막으로 핸드폰 꺼본 지 언제 됐어요? 저도 사실 이 발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과하다는 느낌은 받아요. 어떤 것이 과하죠? 뭐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일상을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하는 게 공개하고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고 그걸 보고 막 그런 이 확진자 시키 막 내가 자주 가는 베스킨라빈스 갔어 막 그런 얘기들 하고 저저번 주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뭐야? 자주 가던 국수집에 자주 가던 국수집에 네. 맞아요. 너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나고 나서를 저는 늘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면 우리는 큰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이 파워가 저렇게 작동되도록 방기할 거란 말이죠. 지금도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네, 좀 조금씩 바뀌었죠. 네. 그래서 공개하는 상호명을 소독을 다 한 다음에 뭐 공개를 하거나 뭐 어떤 거는 약간 가리거나. 지금은 네. 거의 그 안 알려주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존엄성, 사적 생활 그런 거에 대한 존중보다도 그 경제권에 대한 토론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닌가? 약간 뭐 개인들이 막 쓰는 SNS 이런 데서는 약간 야, 사적 생활 어디 갔어? 이거 이렇게 다 공개해도 돼? 이런 얘기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정계에서는 확실히 경제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겠죠.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왜 국가와 도시를 형성하고 살게 됐는가를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권력을 이양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그렇죠. 사회계약론 맞아 그거야. 네. 내가 나 스스로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뭐 홉스에 따르면 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손을 꽉 잡고 우리의 권력을 각각 이양해서 국가와 어떤 정부라는 것을 형성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순종하도록 한다. 하지만 얘네들이 그 권력을 그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쓰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권력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네. 우린 양도한 게 아니라 빌려준 거기 때문에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권력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 다시 가져올 수 없는 거 아닐까? 국가라는 것이 개인의 삶을 까발리고 그거를 파악하고 사회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떠나는 것밖에 없죠. 자연인이 되는 거. 진짜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통제되는 상황이 이미 도래한 게 아닐까? 네. 맞아. 지난 발제 때 내가 그거 얘기했던 것 같아. 중국 애들 머리띠 씌운 거. 중국 머리띠?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 머리띠를 씌워놓은 거죠. 어. 그래서 그 뇌파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서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그거를 씌워놓으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택이었는데 각 반이 선택이었는데 옆 반은 하는데 우리 반이 안 하면 우리 반이 성적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반도 하고 옆 반도 하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와. 근데 뭔가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사회는 속도와 뭐라 그랬지? 리듬? 리듬. 뭔가 그런 머리띠의 사례라던가. 우리가 지금 되게 감옥에 대한 얘기에서 멀리 와 있는데 맞아. 사실 그게 나의 이 의도한 거 발제 아닌가요? 초점은 감옥이 이제 감옥의 건물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사실. 공부 안 해도 다 돼? 감옥이거든 이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얘기해 봤습니다. 저 그래도 사실 과거가 더 감옥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지. 네, 저희는 그래도 조금씩 그 감옥에 들어갈 정상인의 범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징 체계 안에 들어오는 정상의 범주를 조금씩 늘려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조금씩 더 늘려나가고 있다고 어떤 생각을 해요. 기준을 정하고. 네. 네.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저는 약간 그게 생물학적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뭔가를 A와 B를 나눈다는 게. 근데 지금까지의 사회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일반의 범주 안에다가 집어넣어 왔던 것 같아요. 뭐 마녀사냥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우리가 타자로 여기던 사람들을 조금씩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노력들을 많이들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뭐 커다란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계약된 시장에 가깝다라고 음. 생각하고 네. 그 물리적인 감옥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타자의 자녀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음. 물리적 감옥은 어떤 식으로든 뭐 크기는 점점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남게 되지 않을까. 전에는 우리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감옥 없어지고 병원만 남는다. 아, 그러지 않았나요? 이게 사실 뭐 너 또 어느 꿈에서 본 거야? 이게 범죄가 뭐 더 이상 완전히 과학이 극단으로 발달한 사회에서 어. 어떤 범죄가 더 이상 개인에게 완전 유물론적 사회죠. 범죄가 개인의 도덕성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생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사람이 문제. 네. 뭐 그건 다 범죄를 호르몬 일으키니까. 때문이니까 그래서 착 그 가서 호르몬을 쫙 빼거나 빼가지고 이 사람한테 새로 착 좋은 거 딱 주입해가지고 어, 딱 내보내는 거지. 다시 착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감옥이 필요 없고 아, 병원이 있는 거지. 필리브리엄 같은 거구나. 대체적으로는 그냥 약물 통제를 하고 음.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음. 사이코패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감시관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아, 인간이 결국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하다. 약간 사장님 시나리오 쓰면 잘 쓰실 것 같아요. 자연이 평소에 저런 생각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치, 그런 생각들. 직업을 잘못. 홍자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어쩌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네. 각자 이제 감옥의 미래의 감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감옥이 이미 없다. 우리는 다 감옥에 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감옥이다. 있고 디스토피아다 지금이. 지금 약간 디스토피아다. 그리고 자작나무님은 그 지금의 사회도 뭐 어느 정도의 계약된 시장 같은 거고 하지만 우리가 그 시장에 넣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감옥에 계속 존속시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콩자갈님께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미래의 감옥은 왠지 그 전자발찌의 더 진화된 버전으로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계속 사회에 다시 기속시키려는 그 더 넓은 범위의 기준들을 사회가 만들었다고 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면에 그래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의 감옥이 수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전자발찌 같은 개념의 진짜 뭔가 신체를 통제하는 기기? 이런 걸로 좀 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감옥이 물리적으로는 많아지지 않아도 그 감옥의 세분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는 느슨한 감시의 감옥에 있고 정말 신체적인 구속을 하는 감옥이 있는 반면에 그 중간에 전자발찌와 그 전자발찌와 느슨한 감옥의 사이에 또 뭔가 있는 거죠.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더 통제가 감시와 통제가 좀 더 고도화돼서 우리 생활에 침투하지 않을까. 그거에 모두가 사실 지금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동선이 드러나는 것도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감시를 당하는. 그런 거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딱 뭐 개인의 어떤 범죄자의 인권이 있다. 그래서 범죄자가 누군지는 공개를 못한다. 근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일반적인 사회 삶에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름이나 다 공개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 그거 공개하지 말자. 그럼 어떡해? 범죄자가 등장하는데 휴대폰에 긴급 알람이 울린 거지. 근처에 성범죄자 정보가 있던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냐? 그냥 우리가 이제
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 우리가 그런 노력 전혀 안 하잖아요. 희망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다른 속도를 타고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음. 그 사람을 다시 우리의 속도 안으로 받아들일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들에게 그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처벌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복귀를 전제로 하고 작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완벽하게 배제하는 기술밖에 되지 않고, 근데 존속되긴 하겠지. 왜냐하면 배제된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고, 배제되지 않은 사람들만 살고 있으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그쵸. 감옥에 대해서 발제를 하니까 힘들어요. 감옥 사실 우리가 건축 얘기하다가 갑자기 건축을 벗어나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네. 그 너무 민감한 문제들로 옛날 고등학교 논술 하듯이 얘기가 넘어가서 건축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네. 그래서 건축 그래서 얘기 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 건축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발제를 준비했던 거는 뭐 건축의 건축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뭐 한정된 시간 안에 건축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 과목을 둘러싼 여러 제도에 대한 얘기도 사회문화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한쪽으로 택하죠. 늘. 그래서 보통 저는 사회문화적인 게 조금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건축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의 에피소드에서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네, 여튼 오늘은 감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다뤄봤고 뭐 일단 다음 주에 코로나가 좀 더 나아지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